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총선이죠. 4년간 국회 의정 활동을 맡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저희 MBN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2달여간 특별 방송으로 이 정치권 내용을 집중 분석하는 대담 코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모신 네 분부터 소개하고 시작해보죠.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선거 앞두고 네 분들은 더 분주하게 방송사들을 다니시면서 아마 바쁘게 보내실 텐데 매주 일요일 저희가 최고의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정치권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꼭지는요. 민주당의 공천 갈등 관련한 내용입니다. 컷오프 되거나 혹은 하위 10%에 속해서 반발하는 의원들 모습 먼저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가 공관위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 네? 여기서 내가 눈 부릅뜨고 있어야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공천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만 금품 관련한 지금 재판받고 있네? 사육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비명 횡사이며 사천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 당이 가는 길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얘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안 받아들여졌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그 장면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명의 의원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님. 일단 이수진 의원 사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친명으로 여겨졌던 그런 강경파 의원들 모임이라고 불리는 철험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재명 의원과도 매우 가까웠었던 의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는데 배제가 지금 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 평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요즘에 민주당 공천 얘기가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지금 탈당하신 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또 단식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당의 판단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작 지역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봤을 때 당에서는 좀 이 대항마로서 과연 가능한가 판단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의원 평가도 있지 않았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음회를 했기 때문에 친명이기 때문에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비명이라고 학살을 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명분도 되고 네.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뭔가의 그런 거리가 멀어져서 배제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방어를 하고 또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의원의 대표적인 한 분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멀어졌다?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억측인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당 시스템의 자체에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보이지만 네. 시스템 안에서 대표가 들어가서 깊숙하게 이걸 마음대로 찢어서 막 이렇게 발기발기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너무 모든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예. 그냥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예, 노웅래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 가지 마포갑의 상황들을 판단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당에 헌신을 해왔고 나름대로 뭐 이재명 대표하고 멀지도 않아요. 늘 어떤 지도부가 오면 거기에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민주당이 친절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당에 헌신했던 의원에게 그러면 최소한 경선의 기회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미리 통보를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예. 노웅래 의원께서 지금 상황이 마포갑에서 계속 출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험지를 가시든지 불출마를 예. 하시든지 아니면 경선을 하는데 감점을 안고라도 하시겠느냐. 그 선택을 저희가 존중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전략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아마 이제 반발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다만 모든 이 정치사에서 공천 시즌에는요 삭발하고 단식하고 네.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늘 나옵니다. 네. 예.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앞서 이제 소영주 부대님께서 분석해 주신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뭐 노웅래 의원과 서른 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른 의원은 직접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겠냐라고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다르죠. 노웅래 의원이나 혹은 이수진 의원은, 특히나 이수진 의원은 친명계라고 불렸어요. 친명계라고 불렸고 또 이수진 의원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사실 법사위에서 앞장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해왔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최전선에서 사실은 그것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님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세 사람 특히나 이수진 의원이나 혹은 노웅래 의원의 입장 변화를 보면서 예. 그간 당대표와 현역 의원의 관계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당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정말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동지 관계였다면 이렇게 공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공격을 한다던가 또는 나만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 거의 물귀신처럼 당신도 재판받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러냐라는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현역 의원들과 당대표의 관계는 공천권과 관련된 관계였구나. 공천을 안 받으니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한다. 이건 평소에도 당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 알고 있었다. 문제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받지 아니한 상태니까 이제부터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한 게 그러니까 아니냐.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도 괜찮고 네. 친명 의원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서로 간의 신뢰관계, 정말 친명 이런 거는 아니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바로 당대표로 공격하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끄집어내고 당대표의 재판받는 상황까지 끄집어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적 관계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차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할 것 없이 예. 지금 이제 컷오프나 하위 10% 통보받는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예. 뭔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탈락자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공천 심사의 잣대가 그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그러한 반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서 뭐 말씀들 하셨지만 뭐 이수진 의원이나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소위 뭐 어떻게 보면 범친명 뭐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친명인 의원으로 분류됐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예.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들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렇게 삐치도록 만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뭐 일종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뭐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뭐 역대 정당의 공천에서는 항상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유독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좀 더 강하고
좀 더 심각하다는 상황일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죠.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도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런 잡음들은 있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 교수님도 이제 여러 번의 이런 선거를 계속 보셨으니까요. 이번이 과거에 그런 민주당에만 국한돼서 보면 과거에 당내에서 공천을 두고 벌였던 갈등이랑 비교하면 더 크다고 보십니까? 크죠.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지금 비명행사, 찐명, 뭐 행제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서른 의원이나 제 생각에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종의 그러니까 정당의 일종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좀 물러서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진작에 좀 뭐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이낙연 캠프의 자장 뭐 그리고 뭐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공격 이런 부분들이 불씨가 되어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직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상당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인데 저런 분들조차 하위 10%에 들어가는 이러한 잣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대립각을 세웠던 당내 인사들에 대한 제거 이런 부분들이 아니냐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대타로 들어가신다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예를 들면 친명 원외들이 단수 공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비명 중진들이 있는 곳에 1대1 일종의 뭐랄까 경선을 붙이는 대결 구도를 대결 구도로 가는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사천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러한 그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죠. 이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도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이 지금 이 유독 비명계의 중진들이 있는 곳에서 돌았다.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일종의 환기를 통해서 지금 배제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공작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어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소위 말하는 바단풍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바단풍이 뭐냐? 이 우리나라의 그 전례 이 와중에 재밌는 와중에 이 서당의 훈장 선생이 바람풍이라는 한자를 가리키는데 본인이 발음이 짧아서 그러니까 나는 바람풍 할 테니 니네들은 바람풍으로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해서 지금 사드 리스크에 상당히 한가운데에 놓여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노웅래 의원이 돈봉투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받은 분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를 결정한 듯한 모양새가 쉽게 말하면 당대표로서의 결격적인 사유를 가지신 분이 쳐낼 수 있느냐는 그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천 논란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더 공천 잡음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윤영 부대변인 이제 상대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는 지금 민주당 공천 갈등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시죠? 저는 한 가지 부분을 되게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하위 평가, 의원들의 하위 평가를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의원들이 자기가 하위 20% 받았다는 걸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 보좌진들한테조차도 시시했었습니다. 이 하위 20% 받는다는 것이 당장의 선거에서도 불리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 개인에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커리어에 굉장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두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앞장서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하위 10%나 20% 받았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다는 게 반증이고 동시에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이 얼만큼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개하는 이유는 내가 실력 부족 때문에 하위 20%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하위 20%가 됐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득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원래 하위 20%를 받으면 지역에서는 경선이나 본선에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데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앞장서서 밝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 관리를 담당하는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발언이 공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하기를요. 이 대표 체포한 표결이
공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비명계의 공천 살생부가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0점 발언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주변에서 얘기 자체가 이게 또 발화점이 된 거예요.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봤을 것이다. 그러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와 이명백 공관위원에게 밀봉된 채 전달이 됐다. 그랬더니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뭐 이재명 대표한테 누가 얘기했나 보다. 그러면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알고 얘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미 확인을 해준 거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알고 얘기한 것인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른 의원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체포동의안 시절에 가결을 던졌을 만한 분들이잖아요. 네. 물론 무기명이지만 그렇게 던졌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가결표를 던져서 9월에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11월에 의원평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 뭔가가 평가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찍어내기다라는 걸 스스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직자 평가표가 이 그래프가 나와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김성환 의원처럼 이게 반영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게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당론으로 그때 한 게 아니잖아요. 의원 개별 자율투표를 했는데 누군가는 소신 있게 가결을 던졌고 어떤 사람 내가 가결 던졌다 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결 던졌어? 부결 안 하고 그래서 찍어서 0점을 줘?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봐서는 민주당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스스로도 이런 결과까지 이어질 줄은 예상을 못했겠죠. 통상 보면 서른 의원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정치의 제가가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통상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로 있을 시절에 민진무라는 어떤 그런 또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 비주류가. 엄청 문재인 당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그러고 무능력하다고 그러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천 시즌 때였거든요. 네. 그분들 다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 지도부에 반격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죽이면 결국엔 공천 자체가 이거는 엉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비주류에서는 그걸 알고 공격을 해요. 그게 또 이제 당 내에서 비주류 살아남는 방식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른 의원도 아마 설마 했을 겁니다. 최소한 뭐 김용주 의원이나 다른 다선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컷오프 소식과는 다르게 본인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도부에 대한 정적인데 설마 정적을 제거한다?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나를 하위 10% 줄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이렇게 외부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김성원 의원의 말을 다시 한번 평가하자면 이런 일은 당에서 있을 수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친명계 김성환 의원이 하위 20%의 비명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자, 근 일주일 동안의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좀 자멸하는 어떤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국민의힘이 지금 논평을 하거나 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명행사라는 말도 사실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김성환 의원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헌법적인 이야기예요. 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누가 부결표를 던졌는지 모르는 게 원래 우리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예. 비밀 투표니까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당에서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인 대의 헌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사실 자신의 어떤 그런 투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라고 지금 지금 친명 쪽에서 아예 시인을 해버린 셈이 됐잖아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인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고요.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보충을 하면 박용진 의원입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권 경쟁을 벌였던 상대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떤 정당도 함께 경쟁을 벌였던 후보였던 사람을 이렇게 공천에 배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아무리 점수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균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예. YS는 6대4의 균형으로 언제나 공천을 주어라. 예.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 또 DJ 같은 경우는 정대철, 김상현 이렇게 네. 쓴소리하는 그런 뭐랄까 중직등 의원들을 도리어 키웠거든요. 예. 당에서 쓴소리 하라고.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적을 대놓고 자르는 그런 사례를 지금 민주당이 역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 공천 갈등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짚어보고 국민의힘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차정 교수님, 예.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공천 갈등이 더 불거질지 아니면 뭔가 수습 국면으로 좀 갈 수 있을지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예. 비서실장을 했기 예. 때문에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에 중성동갑 지금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의원을 여기다가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을 넣을지 아니면 배제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주 저는, 초면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가능성이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내내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 중성동 갑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송파 갑으로 지금 하니까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본인이 중성동과 갑에는 무조건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좀 더 그러니까 이 좀 전투력이 있는 사람 뭘 뭐 내셔오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여전사 3인 트리오 중에 한 분이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제가 왜 지금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조금 반전됐나고 이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각의 보도를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일종의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중성동 갑의 공천을 이재명 대표에게 권유를 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내 원로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예.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지금 기댈 수 있는 일종의 뭐 정치적 비빌 언덕은 사실 이해찬 대표인데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강하게 추천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586을 대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당내 논란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전임 정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그러니까 단임 정권으로 끝난 부분에 있어의 정권 교체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당내 친문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공천의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일종의 하나의 내관을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아마도 그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예.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아마 포용과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저는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전망은 않을까. 그러면 공천 그래서 배제하지 약간은 않을 좀 것이다. 비관해서 약간은 조금은 살아나는 예. 분위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 관련해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